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왜 아세안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세안 국가의 경제 현황하고 잠재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입니다.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일단 좀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LG전자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요. 해외 영업 사업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갔다가 다시 또 멕시코 쪽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냉탕, 온탕 이렇게 하는데,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냉탕에 들어가면 계속 냉탕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일단 전자를 그만두고, 다시 MBA를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또 LG 디스플레이라는, 결국은 또 동일한 LG 디스플레이, LG 계열사의 회사죠. 거기 근무하다가, 다시 또 터키 쪽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2015년 9월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가 한아세안 센터에 지금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아세안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락하는 한국인의 경제 행복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가장 행복한 그룹, 그리고 오른쪽은 가장 불행한 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 보시면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행복한 그룹이고 미혼, 그다음 공무원, 여성, 대학원졸 이렇게 해서 이 행복한 그룹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현재 연령이 낮은 그룹이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제가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시장 보시면 현재 6억 3천만 명의 아세안 인구 중에서 약 67%가 35세 미만입니다. 한국인 평균 연령 보시면 현재 한 40세를 넘어섰고요. 이게 급속히 노령화가 되고 이제 2050년에는 평균 55세 이상의 초노령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가 상당히 인터넷 보급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억 4천만 명의 지금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PC로 갔다가 지금 모바일로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로 바로 이동하면서 아주 급속도로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현재 한 70억 달러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90억 달러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고 약 1억 명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이저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이 아세안 시장의 성장성에 크게 계속 주목을 하고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아세안의 경제 공동체들이 대부분이 매번 회의 때마다 보면 전자상거래 분야를 핵심적인 전략 사항으로 계속 육성을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쪽의 지원조차도 민간 부분의 발전 속도와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세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아세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동남아 또는 휴양지 아니면 또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보통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개독이고 하나의 또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있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세안이 로고입니다. 여기 아세안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쌀 문화입니다. 쌀 문화의 볏짚 자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아세안을 하나의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세안은 약자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이렇게 해서 요 글자를 약칭해서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동남아시아의 동남은 동은 인도의 동쪽이고요. 남은 중국의 남쪽이라 그래서 동남아시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중동, 미들리스트도 서구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가는 중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도 동남아시아, 중동 이런 용어 자체가 상당히 서구인의 의식 기준에 편향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세안 자체는 1967년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되면 우리가 50주년이 되고요. 회원은 현재 10개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해서 주목하실 점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뭐 GDP가 한 6만 5천 불까지, 한 5만 5천 불까지도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불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다른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불 정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 경제적인 격차가 있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도 현재 아세안에 지금 가입 신청을 했고 조만간 아마 아세안 가입국으로 추가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죠. 남중국해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쪽 바다입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해상 운송이 이쪽을 많이 경유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태평양에 대한 일정한 자기들의 그 영역을 계속 고수를 하려는 입장이고요. 유일하게 이쪽에서 조금 피해 있는 국가가 라오스라는 국가입니다.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단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아세안이 조금 독특한 면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혹시 유럽의 EU를 보시면 현재 28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8개국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심지어는 터키가 EU에 가입을 한 50년 동안 계속 요청을 했지만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가입이 안 되고 있고, 근데 아세안은 좀 약간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쪽에 있는 불교 국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필리핀 있는 카톨릭 국가, 이 다양한 종교가 하나로 모여져 있는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 다양성을 존중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겠다라는 게 그쪽의 아세안 쪽의 하나의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 제가 숫자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매년 한 710만 명이 한국과 아세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아세안 나가시는 분들 한 5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이 160만 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160만 명,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제일 많고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이 들어오는 숫자 자체가 얼마만큼 한류가 많이 강하냐라는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리핀이나 태국 쪽이 상당히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 보시면 제2위의 교육 상대입니다. 현재 연간 한 1,200억 달러를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이 매년마다 그래도 한 300억 불 정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에 뭔가 지원해주는 제가 하나의 그 계기가 또 된 거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시면 제2위의 투자 대상 지역입니다. 현재 제1위는 미국이고, 2위가 아세안, 세 번째가 이제 중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 건설은 지금 뭐 중동이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구성하고 있고 2위는 지금 아세안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 지금 아세안의 국민들이 한 40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한 17만 명, 그리고 결혼 때문에 오신 분들이 8만 5천 명, 그리고 그분들이 자녀가 한 9만 명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이 한 1만 명 정도 해가지고 한 40만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아세안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또 한 30만 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베트남 쪽이 한 15만 명이 나가 있는 걸로 봐서 그 베트남이 이 아세안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서 거의 한 50%를 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세안이 이게 생겨진 게 창설이 된 게 1967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5개국만 가지고 창설이 됐는데 97년도에 한국과 동일하게 동남아도 외환 위기를 막고 그러면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더 추가적인 국가들이 가입을 하고, 그래서 1999년도에 총 10개국이 하나의 완전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2015년 말에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내 대부분의 관세를 일단은 인하하거나 철폐를 하고 장기 202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그 목표는 네 가지로 지금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그 단일 시장과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경쟁력 높은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균형적 경제 발전, 세계 경제로의 통합 이렇게 돼 있고요. 아세안 자체가 설립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별로 보시면요, 그 GDP나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뭔가 좀 단결된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이러한 전략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바마가 아세안 10개국의 정상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아세안 국가들하고 더 협력을 결속을 강화하겠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을 할 수 없었지만 아세안 자체가 워낙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그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현재 그 세 개의 그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 안보, 경제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표가 아세안과 EU를 비교한 건데, EU는 현재 대부분이 완전한 통합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28개국 하나가. 상품 교역이나 서비스나 자본 이동, 그리고 인력 이동 자체, 그 다음 통합까지 완전한 통합으로 가고 있지만, 아세안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 쪽은 진행되고 있고, 현재 그 공식적으로는 인력이나 통화, 재정,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EU와는 조금 상이한 형태의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세안의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요즘 신문 많이 보시면 저희가 무역 1조 달러가 안 된다 이런 게 2015년 보시면 이제 9,630억 불 정도 저희가 했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3조 8천, 그 다음에 일본이 1조 3천인데 그 아세안 총 합쳐도 지금 무역 규모가 한 2조 3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편차가 꽤 있습니다.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그다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이 상당한 좀 규모의 무역 그 수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국가별로 설명드리면 베트남 워낙 핫하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만 명의 한국인이 현재 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들 한국 기업들이 그 베트남에 다 진출을 하려는 상황이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배경은 이 베트남 자체가 하나의 내수시장, 국가 내수시장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9,200만 명의 젊은 인구 때문에 노동력, 그 쉬운 노동력, 그러니까 가장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소비시장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시장에 하고 있고, 최근엔 예전엔 보니까 개성공단에 철수한 그 업체들이 심지어는 그 베트남 하노이 쪽에 그쪽에 진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150불 정도 되어 있지만 현재 한 평균 임금이 한 200불 정도 예상이 되고요. 중국보다는 아직까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근데 이제 진출하신 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이 평균 임금 자체도 계속 이제 올라가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그다음 또 아세안 국가 내에 다른 시장이 어디냐, 이런 부분은 이제 미얀마를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의 한 가지 좀 고민이 뭐냐면 아직까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프라가 아직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 그러니까 큰 대형 도시들은 문제가 없지만 지방으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 인프라 수준이 좀 열악하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그 인프라 쪽에 투자하려는 업체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워낙 그 인구 2억 5천,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그리고 빈곤층이 많지만 계속 중산층이 두꺼운 형태. 그러니까 현재 그 구조가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계속 그 중산층이 많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 농업 자원,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인도네시아 자체는 상당히 그 매력적인 시장이고 한국인들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지금 교민들이 많이 나가 계시고,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 자카르타만 한국 분들이 나가 계신 게 아니고 전역에 다 걸쳐가지고 예전에 이제 섬유나 봉제 쪽 때문에 나가셔서 한국인들이 생활하기에도 크게 환경상 문제가 없는 그런 국가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시장입니다. 필리핀의 가장 강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제대회에 가봐도 보통 그
필리핀 분들이 많이 발표를 많이 하세요. 워낙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가 돼 있고, 그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강점 때문에 이분들이 최근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를 아웃소싱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콜센터 하는 사업들 있죠. 콜센터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필리핀이 자기들이 외주를 많이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이렇게 만드는 게임들, 이런 부분도 자기들 소싱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은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아직까지 치안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투자 환경은 매력적이지만 그런 부분이 잠깐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필리핀 하나 수치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보다,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도가 숫자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그 얘기는 외부 환경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좀 굳건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리핀이. 태국은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쪽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아세안 국가들의 전통적인 사업보다는 뭐 IoT나 아니면 패션이나 그다음 스마트 시티나 로봇 산업이나 하여튼 이런 차세대 사업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결국은 제가 봐서는 이커머스하고도 결국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쪽 비즈니스는 예전에 하도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일본식 시스템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상당히 약속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지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비즈니스하고 진입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국가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세안 여기 GDP 순위하고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에 CAGR 성장률 자체가 당시에는 러시아가 17%, 브라질 15%, 그리고 뭐 차이나 19%, 그다음에 아세안이 12%였는데 2020년이 되면 현재 아세안이 성장률이 12%, 그다음에 인디아 15%, 해서 인디아와 아세안이 가장 주목할 시장이다라는 게 이 도표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모든 비즈니스 기회라는 게 성장률의 좌우가 됩니다. 정체가 되어 있으면 뭐 더 이상 일정한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세안 자체가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다, 뉴 팩토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소비 시장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뭐 매년마다 2% 이렇게 해서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세안 자체는 연평균 한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자유무역 협정 체계를 통해서 FTA 거점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릴게요. 발표하면서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하시면 신뢰성이 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기 제가 우려되는 프로스 앤 콘스 중에서 콘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별로 경제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경우에 현재 GDP가 한 1,500불 정도 수준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5,000불까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각 하나의 경제 단위로 뭔가 이 종합적인 뭔가 아세안에 대한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한 정부 연계 기업, 그리고 외국계, 일본이나 유럽의 다국적 기업, 아니면 화교들로 구성된 화교기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중에서 동남아 기업이 80개 정도고요. 싱가포르가 20개, 말레이시아 16개, 태국 16개 외에 나머지는 보통 10개 이하의 국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 동남아 상위 20대 기업 중에서도 11개가 서비스나 금융기업이고 9개가 제조업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보호 때문에 대부분 다 수입 대체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한국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수입 대체 산업으로 많이 정부가 산업을 보호하면서 성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제 구도를 아세안도 동일하게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그 좀 취약한 부분이 화교들이 상당히 역내 다국적화를 하면서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는 보통 그 캐시플로우, 현금 보유,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진취적인 이런 그 엔터프리너십에 대한 역량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동남아가 지금 뭐 대기업이 취약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그 중소기업도 동반해서 좀 취약하는 이런 측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전에 외환위기 이후에 중국이 부상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남아 제조업이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의 이제 대아세안 투자하고 교육은 계속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아세안 경제 통합에 따라서 제가 기회하고 수혜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은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 기지와 동시에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저희한테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그 한국, 중국, 일본이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사전에 선점을 하게 되면 우호적인 생태계 구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원국들이 아직까지 자기들이 이제 전략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 보호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도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한아세안 센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그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같이 결성한 국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 아세안 센터가 81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거는 지금 도쿄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아세안 센터도 2011년에 설립이 돼서 북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정부가 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은 경쟁이 없다는 거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한아세안 센터는 조금 구조가 독특합니다. 공급자는 상당히 매년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들이 소비자로서는 동일한 소비자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아세안 센터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의 어느 정도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서 항상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하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은 현재 그 무역 쪽의 트레이드 프로모션, 그리고 투자 쪽의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커패시티 빌딩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트라가 하고 있는 사업에 반대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보다 많은 그 한국의 상품을 수출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보다 많은 아세안의 제품을 한국에 수입하기 위한 그런 지원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이 보다 많이 현지에 있는 아세안 국가에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올해 이제 아세안 설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나 그다음 현재 뭐 렉처 시리즈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문화 교류 사업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테크홈 메시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세안은 동남아 10개국 연합이다. 인구 6억 3천만 명의 글로벌 3위 거대 시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생산하고 소비의 주체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C 출범으로 거대한 단일 경제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이 기본적으로 좀 아직까지 인프라가 취약하지만 자동차, 가전,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지속적인 역내 협력 강화로 가장 모범적인 지역 협력체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그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 발표의 마지막 장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국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한 게 8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LG전자와 삼성전자 두 개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5위, 6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게 아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는 글로벌한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갔던 인원들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고 그 눈높이를 맞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20, 30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아날로그 시대의 컨셉이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그 이커머스는 상당히 또 다른 비즈니스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보다 짧은 시기에 저희가 이 그 속도를 더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아세안 시장의 기회는 상당히 무한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